네, 오늘 저희 2부 정광우 대표님과 함께 하고요. 네. 사실 올해 저 역시도 증권업계 들어온 지 10년 넘었지만 어느 때보다도 매크로 장이었던 것 같고 이 매크로를 깊게 봐야 되는 장에 사실 대표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 마무리 방송, 마지막 방송 대표님과 함께해서 예. 든든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 의미 있는 또 자리에서. 네, 언제나 우리에게 또 힘이 되어주는 예. 또 매크로 분석을 빛나는 대가. 그러니까요. 네.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대표님 방송이 많이 늘신 게 예전에 제가 약간 이렇게 좀 붐업을 시키면 예전 민망해 하셨는데 요즘은 아주 당당하게 당당하게 네, 전혀 미소 짓지 않으세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하면 쑥스럽습니다. 예. 요즘은 홍채의 변화가 없죠. 네, 요즘에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방송이 다 되셨어요. 네, 노련해지셨어요. 네. 예.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벌써 1년의 마무리 방송을 저희가 같이 하게 됐네요. 예, 맞습니다. 네. 네. 뭐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벌써 끝나버렸더라고요. 예. 1년이. 네. 네. 개인적으로 사실 올해가 좀 힘든 1년이었거든요. 증시의 변동성도 컸고 노이즈도 너무 많고 그랬는데 대표님의 1년은 혹시 어떠셨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제 그 올해가 이렇게까지 계속해가지고서 안 좋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해가지고서 뭐 저도 뭐 주변의 분들은 다 주식하는 분들이실 거잖아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뭔가 이게 좀 축 늘어지고 또 서로 그냥 좀 위로하게 되고 그런 분위기로 1년을 계속 지나왔던 것 같아요. 네. 위로만 하다가 끝난 그렇죠. 1년? 네네. 예. 위로의 한 해. 위로. 슬프네요. 갑자기 눈물 날 것 같습니다. 진짜. 저는 이제 욕 반, 위로 반. 네. 욕 반, 위로 반. 올해가 사실 저는 욕을 제가 이제 메타로 풀었죠. 맞아요. 저희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데 아직 기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타박으로 팬덤 많이 얻으셨잖아요. 얻은 건 있어요. 제 구독자분들의 마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저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죽을 맛이지만 저는 이제 끝까지 한번 봅니다. 어디까지 가나. 네,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네.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올해 마지막 방송하려고 하니까 제일 해보고 싶었던 게 올해 1년의 리뷰였는데 아마 대표님 마음도 똑같으셨던 것 같아요. 오늘 주제가 보니까 2022년의 회고인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네. 딱 이제 사실 마지막 방송 때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1년의 마지막 방송이에요. 그래서 한번 올해는 과연 정말 힘들고 긴 한 해였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 그거를 월별로 한번 쭉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한번 시작을 1월부터 바로 한번 가보시죠. 1월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네. 사실 1월부터 시작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오스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대규모 횡령 발생해서요. 거래 정지. 예. 사실 금액을 보고서 다들 아마 숫자가 잘못 적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일개 직원이 그러니까 정말 말이 안 된다 이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그 이후에도 다른 쪽에서 빵빵 터졌었죠 사실은. 네네. 그리고는 증시 전체로 봐서는요 12월 FOMC가 좀 비둘기적이다라고 이제 21년도 12월 여겨졌었는데 이게 3주 지나서 의사록이 1월 초에 나왔는데 내용이 생각보다 매파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날부터가 사실은 S&P 500하고 다우가 최고점이었습니다. 요 나온 날하고 다음 날이요. 그러고 나서는 계속 빠진 겁니다. 사실 증시가 지금까지. 그래서 약세장의 시작을 연초부터 그때 알렸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는 당연히 우리나라 환율도 이때 이제 1,200원대 돌파를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빠뜨렸는데 1월 말에 우리는 또 약간 역사적인 IPO가 있었죠.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면서 사실 그게 수급을 워낙에나 빨아들이는 바람에 다른 주식들한테는 좀 안 좋은 그런 영향을 줬었던. 그래서 1월부터 좀 많이 삐그덕댔었다라는 거고요. 2월로 저희가 넘어가 보게 되면 그러니까는 이제 국제 금리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발생 이후 처음으로 2%를 2월 달에 돌파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연준 인사 중에서 지금 굉장히 이제 그 매파로 최강 매파로 맞습니다. 이때 매파성 발언을 합니다. 상반기에만 100bp를 인상해야 된다. 그다음에 2분기에는 대차 대조표 축소하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했는데 이때는 이게 매파적이라고 여겨졌는데 지나놓고 보면 이렇게 선택했으면 비둘기죠 비둘기. 네. 상반기 100bp 빠르게 나갔으니까요. 100bp야. 뭐 저번에 뭐 눈 깜짝하면 100bp 올라가 있는 거 아니에요? 75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그러고 이제 전쟁이 납니다. 2월 하반월에 되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고유가, 고물가의 시대가 이때 완전 본격적으로 개막이 되고 유가가
70, 80불 정도 하던 것이 이때 갑자기 100불, 그다음 120불까지 올라가서 6월 달까지도 2월부터 6월까지도 예. 120불에서 머무르는 그러니까 아주 고유가가 형성이 됩니다. 저와 채파고가 이제 글로벌 라이브 MC를 제가 기억에 2월 7일 날 했어요. 그다음에 한 10일 정도도 안 돼서 갑자기 전쟁이 터졌어. 그러니까. 저희가. 예. 네. 그래서 저 아직 기억 너무 또렷이 하거든요, 저걸. 아니, 근데 1년 12달인데 지금 2월까지 왔는데도 다사다난했어요. 다사다난했어, 벌써. 2천억이 넘는 횡격이 발생하고 전쟁이 그쵸. 발생하고. 예. 네. 사실 이게 1년에 이 정도만 있어도 일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벌써 그렇죠. 2월인데 이렇게 됐거든요. 2월 중순. 맞아요. 네. 중순이 전쟁이고. 그렇게 해서 증시가 이제 약세장의 모습을 보이는데 미국 증시가 보니까는 차트가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다들 잘 아시는 요 헤드앤숄더 차트에서 반대쪽 어깨 딱 이때 걸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은 요 지지가 깨지게 되면은 한번 크게 빠지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이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예. 3월로 가게 되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분쟁이 이제 완전 아사리판으로 가게 되죠. 상호 간의 전면적인 금수 조치하고 그다음에 금융 쪽에 있어 가지고서도 전면 규제가 들어가고 완전 사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강도의 조치들이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이때 유가도 뛰고 하니까는 다른 커머더티 가격들도 급등하는 것들이 나타나옵니다. 특히 이때 당시에 니켈 가격이 이틀간 250% 급등해서 영국 거래소에서 니켈 거래 중단 조치를 발동했던 일도 발생을 했었죠. 그리고 이때 중화권 증시가 또 급락을 합니다. 유명했던 레포트가 JP모건에서 중국의 인터넷 주식은 그냥 싸다 비싸다가 아니라 투자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레포트가 나왔었던. 투자 불가. 예. 그러니까 투자 부적함 이런 게 나왔었던 시기이고요. 그 다음에 연준이 코로나 이후로 첫 번째로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됩니다. 이때만 해도 25bp 했었죠. 그렇죠. 아주 사실 귀엽게 시작을 했었죠. 네. 지금 시작하면 부드러웠죠. 생각하면요. 예. 네. 깔끔했어 저 때는. 예.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3월 말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 상해 대봉쇄가 있게 되고 이 다음부터 사실 제로 코로나가 굉장히 강하게 중국이 맞아요. 연중 내내 진행이 됐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따지고 보면 3월까지는 대중 수출이 두 자릿대 플러스였었거든요. 근데 4월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봉쇄 영향을 우린 직격탄을 받았었죠. 네. 다음으로 미국이 지금 한창 얘기하는 이 장단기 금리 역전 언제부터 발생했냐 하면은 요때 장중에 처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생각한 문제들이 다 이때부터 나타났었다라는 거고요. 네. 4월로 가게 되면 이제 또 산 넘어 산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지분 9.2% 보유 공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또 불안에 싹이 트기 시작을 했던 거죠. 이때 사실 테슬라가 실적 발표했는데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주가도 괜찮았었는데 근데 돌연 이제 테슬라 주식을 담보대출로 받아가지고서 트위터 인수자금으로 쓰겠다. 근데 또 이후에는 인수대금 마련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머스크가 지분 매도까지도 하게 됐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때부터가 조금 머스크가 테슬라에 집중을 못하는데 이런 우려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인터넷 주식이 워낙에나 급락을 하다 보니까는 네. 찰리 먼거조차도 이때 당시에 중국 주식을 손절을 했던 시기이고요. 저 때 제가 좀 충격적이었어요. 네, 우리 먼거님이 저렇게 빠른 손절을 하시다니. 알리바바 사실 손절했을 때 좀 놀랐던 게 찰리 먼거 알리바바를 사면서 밸류 투자자들은 약간 좀 추종 매매도 좀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손절하는 걸 보고 네. 이럴 수가. 네, 저도 약간 그런. 네. 그러니까 지금 100세가 다 되어 가시는 분도 손절을 빠르게 네. 하시는. 네, 저도 많이 놀랐었습니다 이때 사실. 그리고는 이제 미국이 이때 당시에 GDP가 나왔는데 뜻밖에도 플러스일 줄 알았는데 1분기에 역성장이 나왔었습니다. 제가 이때가 좀 기억이 나는 거는 미국이 그래도 경제는 좋다 그랬는데 역성장이라는 게 좀 특이했고 네. 그리고 이게 오보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기계가 제 생각에는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나요? 저때? 예, 이거를 플러스 1.4로 해서 예상 대비 상회로 처음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라고 아마 이제 봇이 쓰잖아요. 그런데 그 기사 쓰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지조차도 않았었던 그런 서프라이즈였다. 근데 미국 GDP 그건데 그런 실수를 하나? 완전 쇼크죠, 저거.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처음엔 전부 다 그래서 다 플러스로 나왔었어요. 야, 참.
그러네요. 네. 그러고 이제 미국의 고용 비용 데이터라고 ECI라고 있는데 요게 나왔는데 집계한 이래로 최대폭의 상승. 예.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이게 물가 현상이 단순한 게 아닐 수 있다. 임금 이제 인상발 물가의 추가 아주 고착화된 그런 높은 물가가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이때부터 나오게 됐고요. 네. 그리고 5월에 가게 되면은 이제부터 투자자들의 공포는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일단은 연준이 이제 좀 속도를 올리죠. 50bp로.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근데 50bp로 올리긴 했지만은 요거 자체는 좀 비리기로 여겨졌었어요. 왜냐하면 향후에 이때만 해도 연준이 75bp 인상 가능성을 일축을 했었고 QT도 조금 더 늦게 예상보다는 그리고 인플레도 피크아웃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경제도 좀 침체 이런 걱정을 1분기가 마이너스가 나오다 보니까 했는데 자신감을 표명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결과는 아시다시피 그 다음부터 75 내리 이제 쫙쫙쫙 하게 됐었죠. 그 시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못 믿고 국채금리가 내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처음으로 10년물 금리가 3%를 이달에 돌파를 하게 되고요. 근데 이때 이제 좀 매파적인 주인공이라고 하면 영란은행이었어요. 영란은행이 처음으로 선진국들 중에서 우리 침체 빠질 수 있어라는 거를 얘기한 게 22년도 4분기부터 경제 전망에 대해서 바꿨는데 22년 4분기부터 기본 가정이 영국은 이제 GDP가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다. 네, 그러면서 침체를 공식화 해버리죠. 네. 이후에 요거는 이제 우리 쪽에 워낙 이슈가 됐었다 보니까 가지고 왔는데 제니 델런 재무장관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를 했었고요. 이때 구체적으로 테라를 사례로 꼽아가지고서 이게 조금 화제가 됐었던 테라 사태가 이때 벌어졌어요. 네. 한국의 가상화폐 코인 케이스가 옐런이 얘기했을 정도니까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진짜. 저게 5월이구나. 네. 야, 이거 엊그제 있었던 일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정리를 하다가 이게 5월이었구나. 5월이면은 꽤 오래전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주변에 테라 사태로 다친 분들이 많으셨고 사실 좀 충격적이었죠. 네. 워낙 하도 많은 애들이 사기치고 도망가가지고 저게 어젠지 5월달인지 뭐 6월달인지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리고서는 이제 요때 파월 의장이 정식 의장으로 이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임이 되고 나서도 의회 통과가 안 됐었어요. 그게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이때 딱 취임이 되고 바로 다음 날에 무슨 얘기하면 금리를 더 빨리 올릴 거 후회한다. 물가를 낮추는 데는 고통이 수반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해서 이제 공포심을 키우게 됐었죠. 여기 혹시 제 대표님은 나쁜 것만 쓰신 거 아니시죠? 사실 좋은 게 별로. 진짜 이게 있는 일들 다 쓰신 건데 지금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야, 좋은 게 하나도 없었네 정말. 좋은 일이 없었죠. 이게 사실 칸이 부족해서 그랬지 더 많은 근데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만 갖고 오셔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정말로 우리가 좀 기록적일 만하게 터프했던 한 해였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6월에는 이제는 경기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곳곳에서 전부 침체 우려 얘기를 시작을 하는데 JP모건 골드만삭스 CEO가 그때 허리케인이 온다 이런 얘기했었고 월드뱅크하고 OECD에서도 글로벌 성장 전망 하향했었고요. 뉴욕 연은에서 2022-23년도 미국 연속으로 경제 역성장할 거다 예상치 바꿨고요. 노무라 증권이 글로벌 IB 중엔 최초로 연내 미국 침체 예상. 캐시우드하고 블랙록도 침체론 걱정된다 동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빌 더들리 전 뉴욕 연은 총재도 미국 경제가 하드랜딩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전방위적으로 6월 달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달러가 강세로 많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강세 가니까 환 영향만으로도 자기네 실적에 타격이 있다라고 해서 가이던스를 하향해 버렸다 일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연준은 이제 75bp 인상을 하게 되죠. 다만 이제 이때도 좀 비둘기 색채를 갖춥니다. 이 75bp 인상은 비정상적으로 큰 거고 흔치 않은 것이다 사례다. 이거 한 번만 하고 이제 안 할 거야. 약간 그런 뉘앙스가 조금 있기는 했었죠. 연준도 돌이켜 보면 상당히 잘못된 이 가이드를 많이 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진짜로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인플레가 예상을 뛰어넘게 강하게 왔다. 그렇게 봅니다. 이 전문가들도 이렇게 못 맞출 정도이니까는요. 네. 근데 또 그렇다고 보기엔 실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느껴지는 게 자료를 보시면 신트라 포럼에서 여기 각국 중앙은행장들이 다 모였었거든요. 여기에서 공통으로 발표한 자료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저물가 시대는 종료했다. 이렇게 공식 선언을 합니다. 네, 충격적이네요. 네. 완전 반대잖아 지금.
그러니까 언급하는 게 상당히 이제 우려들은 한 거죠 이제. 예.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좀 크게 번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이제 고착화된다. 그렇다고 본 거죠. 예. 봐놨습니다. 이제 7월인데요. 물가 걱정이 더 본격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네. 일단은 그 시진핑 주석이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본토 밖을 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실 이제 중국이 언제 위드 코로나를 하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요거는 홍콩에 간 거였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큰 건 아니었다. 인데 어쨌든 처음으로 본토 밖에 나갔다라는 거고, 다음으로 미국 소비자 물가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죠. 8.8인 줄 알았는데 이게 6월치인데 9.1이 나오면서 이때가 사실은 난리가 났었죠. 그때는 물가가. 저희 글로벌 라이브도 난리 났었거든요. 그때 채팅창에 식은땀이 났죠. 진짜 난리 났어요. 네, 난리 났죠. 난리 나고 막 한 3배 이상 들어오신 것 같아. 네. 그죠?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그때 세파고님이 많이 고생하셨던. 네. 사실 아무도 앞에 구자를 보게 될 거다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정말 난리 났습니다 그때. 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도 이제 대응을 합니다. 금통위에서 사상 처음으로 50bp 인상을 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안 잡힙니다. 1,300원을 돌파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런 과격한 인상 행렬에 다른 국가들도 막 나서요. 연준은 당연히 75bp고 ECB도 50bp 인상인데 이게 11년 만에 금리 인상이었고요. 8년 만에 유로존에서 마이너스 금리 탈피를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준이 이제 75bp 인상을 하는데 이때도 사실은 또 좀 비둘기 색채를 넣습니다. 계속 조절만 해, 조절만. 예, 향후 이제 인상 속도 조절 언급을 했는데 중립금리를 이제 여러 차례 그때 언급을 해요. 파월 의장이. 그러면서 향후 인상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 몇 차례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식으로의 이야기가 좀 있었던 거고요. 네. 그리고 2분기 GDP도 이때 마이너스가 나와요. 근데 이제 바로 대응이 나오죠. 이거 침체는 아니다. 침체 아니다. 그냥 기술적으로 마이너스이다. 기술적인 뭐 이런 얘기를 많이. 그렇죠. 네네, 뭐 재고나 다른 요인들 때문이다. 근데 저 때 이제 제 기억에 이게 침체는 아니야라고 했던 그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가 이제 소비력, 미국 국민들의 소비력, 그리고 고용, 이거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이건 아니야라고 얘기를 했던 걸로 좀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 좀 견고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뭐 숫자가 내려와도 뭐 그 부분은 괜찮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 보시려면은 그 국내 소비자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최종 판매가 있거든요. 네네. 그거가 이제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보시면은 기저에서 소비가 강하냐 약하냐 그걸 알 수 있는데 그거 자체는 21년도에는 계속 2%대였어요. 그다음 1분기에 2% 초반으로 내려왔고 2분기에 0.5%, 근데 3분기에 1.1로 다시 올라갔었어요. 근데 4분기에도 지금 1%대 나올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소비가 계속해서 좀 뭐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게 예상도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8월에 이제 투자자들이 그토록 이제 어쨌든 잘 이런저런 분칠을 해가지고서 버텨오던 연준이 완전히 돌변을 해버려요. 이제 폴 볼커의 파월 의장이 빙의를 하는데 이때 사실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보시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해요. 맞아요. 이때 기억하시면 막 이렇게 뭐 경로 막 다 계산해가지고서 전투기가 막 호위를 하고 내릴 수 있느냐 밤에 내리고 난리였잖아요. 그게 이제 파월이었습니다. 네. 그리고서는 2주 전에 갔다 오신 것 같은데 8월에 갔다 오셨구나. 그러고는 고용 보고서가 이제 고용이 너무 잘 나와버려요 또. 그러니까는 긴축이 또 우리가 긴축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건 9월에도 75bp 인상을 해야 되겠는데 가능성들이 많이 제기가 됐죠. 근데 또 소비자 물가는 예상치를 하회를 했어요. 그래서 과연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떻게 할까라고 했었는데 잭슨홀에서 혹시나 좀 선물을 주지도 않을까. 왜냐하면은 그 전에 뭐 예를 들어 2020년 8월달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이제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비둘기적인 걸 툭 던져주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폴 볼커의 마지막 책 제목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볼커의 빙의한 모습을 보여서 이때가 진짜 증시가 완전히 이제 화들짝 놀랐었던. 충격적이었죠. 네. 완전히 이제 영모션이 걸렸었죠. 쇼크가 제대로 왔었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때 이제 중국에 대한 하여튼 미국의 본격적인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때부터가 압박이 들어갔다 보는데 미국이 바로 이제 인플레 감축 법안 요거에 대해서 이제 사인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공급망 완전 바꾸겠다는 거죠. 그리고 워렌 버핏이
2008년에 매수한 이래로 BYD의 매도를 처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분할 매도를 해오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때부터가 중국 주식에 대해서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예. 야, 저 8월까지 왔는데 저 정도면 한 나라가 그냥 박살 나야 되는데. 그쵸. 진짜 안 좋은 일이 엄청 많으니까. 네, 네. 예. 아직도 더 남아 있네요. 근데 9월에 작살난 나라가 하나 나옵니다. 예. 영국인데요. 네, 영국. 네. 보시면은 9월달에 이제 추가적으로 또 중국에 대한 게 있어요. 뭐 엔비디아나 AMD가 AI용 반도체 중국 수출 중단 통보를 했고, 그다음 채권 시장이 워낙 금리가 빠르게 뛰니까 1990년에 지수가 도입된 이래 최초로 베어마켓에 진입합니다. 그러니까 20% 빠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고 친 나라 이제 영국이죠. 트러스 맞아요. 신임 총리가 대규모 감세 정책을 발표했다가 완전 뭐 영국 금융시장이 아작이 나죠. 예. 그러니까요. 저게 약간 말도 안 되는 약간 두 정책이 상반되는. 그렇죠. 약간 갈짓자를 뭐 좀 연산시키고 뭐 하여튼 그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네, 네. 그러니까는 인플레가 참 우려가 되는데 감세를 너무 해버리면 그러니까요. 이걸 어떻게 지금 경기대로 못 살리고 인플레는 인플레대로 완전히 뭐. 근데 그 내면에 왜 저런 결정을 하셨다라고 좀 생각하세요, 혹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트러스 이때 당시에 이제 신임 총리 경우에는 조금 본인의 기반이 좀 약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좀 정상적인 상황에서 총리가 되었다라기보다는 그 보리스 이제 그 전 총리가 그 파티 이런 것 때문에 불명예스럽게 물러났었잖아요.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대안으로 제시가 됐고,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여성 총리로서 제일 성공했던 게 대처니까 대처의 색깔을 억지로 입히기 위해서 그때 이제 감세, 친기업 정책 했던 거가 그대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경제 상황보다도 본인의 이 상황에는 잘 맞지가 않았던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시진핑 주석이 처음으로 진짜로 해외에 나갑니다. 이제 카자흐스탄에 나가게 되고 이때 홍콩, 마카오가 위드 코로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때부터 사실은 언제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철폐하느냐라는 얘기는 루머로서 계속 한 번씩 돌기 시작했던 게 8, 9월부터였었어요. 네. 지금이야 이제 완전히 풀기 시작했지만요. 근데 그 금융시장이 워낙 불안정해지다 보니까 이제 영국까지 가세했죠. 환율이 난리가 납니다. 위안이 7위안을 돌파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이 1,400원 목전까지 가게 되고 일본도 140엔이 넘어가요. 그래서 두 나라 다 환시장 개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도 또 걱정들 많이 했었죠. 뭐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환율하고 코스피가 크로스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우려도 나왔었던 것 같고, 또 일본이 엔화를 이렇게 그려보시면은 길게 그려보시면은 150엔을 뚫고 올라가면 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뚫리면은 200엔까지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차트 아니냐라고 해서 이때 당시에 이건 좀 성립이 안 되는 정책을 쓰니 이번에 일본이 난리가 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왔었었죠. 이제 10월로 가게 되면 어디 한 군데 망한다라는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옵니다. 크레딧 스위스가 일단은 많이 부실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크레딧 스위스발 금융 위기 가능성이 제기가 됐었고요. 맞아요. 이때 당시에 스위스 중앙은행이 그 연준에서 이게 그 저기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통화 수합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이제 주요국들은 상시 통화 수합이 맺어져 있거든요. 일본이나 스위스 이런 나라들은요, 연준하고. 근데 여기에서 돈을 갑자기 빼다쓰기 시작을 해요, 스위스 중앙은행이. 근데 매주 금액이 2배씩 증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진짜로 크레딧 스위스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 했었는데 지금 이거 다 이제 그냥 다 갚아버리고 없고요. 그 뒤에 보니까는 유상증자를 이제 몇 차례 해가지고 자금 마련을 따로 했죠. 네. 다음으로 영국은 결국에는 한 달 반 정도 사고를 치다가 트러스 총리가 사퇴하는 걸로 상황이 종결되었고요. 오펙 플러스에서는 유가가 자꾸 빠지니까는 200만 배럴 감산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죠. 계속 감산 결정한 채로 오고 있고, 그다음 미국 코인이 계속 잘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 계속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나왔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또 기억나실 텐데 시진핑 3년임이 딱 주말에 확정되고 그 다음에 열린 중화 증시가 난리가 났었죠. 아주 폭락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랑 비슷하게 맞춰서 우리나라에서 강원도 레고랜드발 작은 경색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을 했었고요. 저것도 끔찍했죠. 저 레고랜드는 정말 저거 진짜 좀 말도 안 되는, 하여튼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도 정말
힘든 한 해를 보내시고 계시지만 네네. 제 주변에 봐서는 더 힘든 분들은 채권하시는 분들 지금요. 예. 그 이제 뭐 어떤 자리가 있어가지고 모임하는데 주식하는 저희들끼리 막 힘들다 얘기하다가 채권하는 친구가 오면 조용해야 되거든요. 입 닫고. 예. 이게 올해가 워낙 이게 채권 쪽도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특히 한국 쪽은 뭐 난리였죠. 레고랜드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중국은 계속 이제 코로나 완화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고 결국에 드디어 이제 첫 번째 정책이 나옵니다. 해외 입국자 격리 단축이 11월에 나오게 되고요. 한국은 이제 해외 시장에서도 하나 툭 터져요. 외화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미행사 사건. 이게 나와가지고서 또 이거 해외발 레고랜드 아니냐라고는 했는데 요거는 사실 좀 빨리 마무리가 된 게 이제 좀 사실 이제 그렇게 중량감 있는 기업은 아니었고 그 이후에 뭐 주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여기에서 캥거루 본드를 발행을 하는데 이게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증액까지 되고 경쟁률도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일부 금융사에 대한 걸로 이제 좀 사건이 그래도 요건 좀 빨리 마무리가 됐었던 사례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구로다가 이제 일본 은행 총재가 이때부터 피복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됐어요. 그때 의회에 출석해서인가 YCC의 유연화 가능성도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것이 구로다 임기 아마 최막판에는 방향을 좀 돌리지 않겠느냐. YCC 유연화 가능성이라는 것은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뭐 이때만 해도 10년물을 타겟팅하는데 타겟팅하는 그 이제 연도물을 바꾸는 거죠. 어쨌든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가게 용인을 하는 쪽으로 바뀌지 않겠나라는 거였고요. 최근에 이제 실제 결정 난 거는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0.25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0.5로 결정이 났죠. 그래서 0.5로. 금리가 올라버렸죠. 네. 그리고 중간 선거 있었고요, 미국에. 다음으로 이제 연준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긴축을 했느냐 더 해가야 되느냐에 대한 논쟁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타이틀을 최종금리 논쟁이라 적었는데 뭐 QE나 QT 같은 비전통적인 방법도 썼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면 현재 이미 우리가 과거로 기준으로 하면 6% 이상의 금리에 기준금리에 와 있는 거다라고 비둘기적인 얘기가 나왔었던가 하면 또 제임스 블라드가 있는 이제 지역 연은에서는 아니다. 테일러 준칙. 테일러 준칙 사용하면 기준금리 최소 5에서 최소가 5다. 맞아요. 7 이상이 되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저는 이게 독특했던 거라고 보는데 메리츠 금융그룹에서 지배구조 변화를 발표를 하면서 증시가 이렇게 안 좋은데 당시에 새 기업이 상장사가 모두 다 상한가를 가는 다 뭐 조단위의 회사들인데요. 기업을 토했었던 것도 기억이 나고요.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12월 달인데 12월. 그냥 증시가 부진하다. 너무 많이 빠졌어요. 12월은 정말. 네. 일단 이거를 하락을 이끈 주체로 보면은 테슬라가 이때만 해도 12월 초에는 감산 루머였는데 실제로 이제 공장을 쉬고 있죠. 이제는 지금 쉬고 있는 상황이 됐고 다음으로 뭐 미국도 그랬고 유럽도 그랬고 이제 일본도 그랬고 전부 다 12월에 했던 회의에서는 매파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증시 부진을 이끌었고 이후에 금리가 장기 금리가 좀 오르고 있죠. 네. 그리고 역시나 또 그 장기 금리 오르는 데 영향 주고 있는 게 중국의 리오프닝이 생각보다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중국이 아직 백신도 못 맞고 했으니까는 mRNA 백신을 못 맞았으니까는 좀 느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경기가 참 안 좋긴 안 좋은가 보다. 화끈하게 계속 막 풀어나가고 있는 거죠. 이제 여행도 뭐 사실상 자유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12월에 증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상당히 부진하게 흘러가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저는 그 우리나라의 일반 주주의 권익이 보호를 참 못 받고 있는데 제일 바뀌었으면 하는 거 1번 딱 하나를 꼽으라면은 이사 충실의 의무에서 일반 주주도 추가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주 비례적인 권익을 누렸으면 좋겠다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좀 도입해줬으면 좋겠다였는데 일단은 정부에서 요 도입 예고를 했습니다. 이르면 24년에 도입된다라고 2024년이요? 예.
물론 이제 세부적인 내용 자체는 해외에 비해 가지고서는 그 이제 강력함이 좀 떨어지기는 해요. 근데 이 제도 자체가 없었던 나라에서 일단 되는 것 자체가 큰 걸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는 도입이 되면 참 좋은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말 마지막까지 투자자들의 마음을 졸이게 만들었던 금투세. 예산안 이 합의가 너무 늦게 됐잖아요. 법인세는 뭐 전 구간 1%포인트 인하였고 금투세는 결국 2년 후 유예가 됐고 근데 시장에 충격을 준 거는 대주주 요건이 좀 완화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일단 금액은 유지가 돼버렸고 물론 완화된 게 있어요. 가족 합산은 폐지가 됐는데 10억이 유지가 되면서 결국 마지막에 물량들이 쏟아져 나왔죠. 네. 그런 일까지로 해서 한 해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야, 정말 이벤트가 많았어요. 아니 근데 이걸 지금 한 30분 동안 1년을 다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참 대단합니다. 이게 뭐 일본, 중국, 한국, 미국, 핵심적인 거는 영국까지. 정말 다 이게 정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는 참 이거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좀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캡처를 하셔도 될 것 같고. 링크 복사해 뒀다가 그러니까요. 올해 리뷰하실 때. 그러니까요. 2022년의 시장 총정리판이니까 이게 참 좋은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대표님께서 보시는 2023년의 키워드 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물론 이제 뭐 오른다 내린다는 뭐 저희가 판단하기 좀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부분이다. 키워드 같은 부분. 뭐예요? 저희가 좀 집중을 해야 될지. 뭐 사실 많습니다. 뭐 다 중요해졌다 보니까 이게 이제 1차 방정식이 아니라 고차 방정식이 돼버려서 뭐 인플레도 봐야 되고 침체도 봐야 되고 지금 이익도 봐야 되고 연준도 봐야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어쨌든 가장 일단은 잡아야 되는 거는 인플레가 빠르게 확실히 내려와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볼 수 있을 텐데요.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요. 오늘 하나 가지고 온 게 있는데요. 최근에 얘기 나오는 게 이제 더 이상은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말고 근원 물가가 언제 빠져 내려갈 것이냐 빠르게 여기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뭐 근원에 속하는 대표적인 게 주거비가 들어가 있고 또 그다음 서비스 물가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러한데 제가 볼 때는 좀 이게 상관계수가 높은 게 있어서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제 졸츠라고 해서 구인이직 보고서 거기에 구인 요 자부 푸닝이라는 거 나오잖아요. 요거 하고 코어 CPI 근원 소비자 물가하고 비교를 해보면 구인이 근원 CPI를 한 6개월 정도 선행을 합니다. 요렇게 해놓고 나면은 그 이제 상관계수가 한 0.7 후반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관계가 높다 이렇게 나오는데 보시면은 그래프도 뭐 꽤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죠. 그러네요. 그래서 요 이제 최근 부분을 좀 확대를 해서 보시게 되면 요렇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근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올랐다 내렸다 이런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피크아웃이라고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설왕설래가 있을 수 있는데 과거의 이 관계성을 그대로 가져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 뒤에는 내려온다라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구인 데이터가 향후에 점점 더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하면 요거를 좀 되뇌이셨다가 기억해내셨다가 그러면 근원 CPI도 시차를 두고 좀 내려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런 것들 누가 알려주겠어요. 진짜. 올해 사실 우리 매크로에 있어서 우리 기둥이었는데 이 총 정리까지 요거 하나 보면 사실 2020년 끝나는 거죠.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3프로 TV 글로벌 라이브의 과외 선생님. 진짜 다 알려주십니다. 정말로. 너무 든든합니다. 매니저님 어떠세요? 이렇게 2022년을 되돌아봤을 때 거기서 얻는 하나의 메시지 혹은 참 이런 한 해였다. 그리고 더해서 새해는 좀 이런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되겠다. 이런 새해에 대한 전망 이런 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22년도는 정말 무기력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묵직하게 계속해서 눌렀던 해가 있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을 참으로 무기력하게 만들었던 한 해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항상 또 나쁜 때가 있으면 좋은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증시도 뭐 사실 이제 좀 뭐 고점 대비로는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물론 지금은 상황도 나쁘고 또 뭐 여러 가지들 지금 투심도 많이 꺾이고 뭐 차트나 모든 것들이 안 좋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요럴 때에
사실 조금씩은 오히려 더 희망을 가지면은 또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내년도 지금도 보셨겠지만은 한 해 동안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질 거다라고 예상하신 분은 아마 없으셨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23년도도 분명 우리 예상하고 다르게 흘러가는 게 있을 거고 바라건대는 좀 그쪽에서 긍정적인 일들이 저는 좀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기대하는 바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래도 2022년 마지막 방송 예 저희 또 마지막 패널로 예, 또 나오셔가지고 바로 다음 주부터 또 나오셔서 2023년 또 맞이하셔야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참 진짜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었는데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 정리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뭐 1월달에 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 86번가 뭐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자료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많은 분들께서 또 86번가 많은 사랑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내년 1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네. 저희 정광호 대표님과 또 한 해 리뷰해봤고요. 최근에 저도 그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86번가 최근에 좋은 내용 정말 많이 올라서 도움 많이 받고 있거든요. 구독자분들도 매크로 좀 깊게 보시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이용하셔도 너무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와서 박종원 팀장님과 개장 시황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자 여러분, 바로 지금 더 늦기 전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2023년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1분 1초가 아까운 지금,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시작해야 하는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인터넷부터 자동차, 바이오까지 2022년에 놓쳤던 투자 흐름을 한 번에 따라잡고 2023년의 기회를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세요. 3프로TV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12월 31일 다시 없을 혜택이 종료됩니다.